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법원 실무자들이 직접 쓴 자료, 개인 파산 재판 관제 실무에 관한 소고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개인 파산 절차, 특히 그 파산 관제인의 역할 뒤에 숨겨진 좀 복잡한 현실들을 잘 보여주거든요.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법을 적용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실무적으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는 자료예요. 오늘은 특히 세 가지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오래된 빚, 그러니까 소멸시효 지난 채권 문제고요. 둘째는 파산 관제인의 업무 효율성, 그리고 마지막은 채무자의 협조 의무입니다. 그리고 논의 중에 나오는 채무자나 회사 이름은 다 익명으로 처리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 오래된 빚 문제 같아요. 법적으로는 받을 권리가 사라진 것 같은데 이게 왜 파산 절차에서는 골칫거리가 되는 걸까요? 사례 두 가지를 먼저 좀 보시죠. 첫 번째는 채무자 A씨 사례인데요. 과거에 가족이 운영하던 B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금을 못 받은 게 있었고요. 그 후에 개인 사업에 실패해서 파산을 신청하신 경우예요. 근데 파산 선고 후에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일부 채권자들이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갑저축은행 약 1억 원, 또 을저축은행 약 5억 원 정도 되는 채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미 소멸시효가 다 지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파산 관제인은요. 이 시효 지난 채권들은 빼고 남은 재산을 채무자 H씨한테 돌려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채무자 C씨 사례인데요. 이분은 사업 실패로 파산했는데 파산 신청 전에 누나 D씨로부터 좀 큰 금액을 받은 정황이 있었어요. 누나 D씨는 아주 오래전에 동생한테 한 1억 7,700만 원 정도 그 돈을 빌려줬다고 채권을 신고했고요. 근데 파산 관제인이 계좌를 추적해보니까 누나가 주장하는 시점보다 훨씬 뒤인 2012년에 1억 3천만 원이 오간 내용만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관제인은 누나 D씨의 원래 주장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확인된 거래 내역 같은 걸 바탕으로 채권액을 4,700만 원으로 조정해서 배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법적으로 아주 그 미묘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소멸시효라는 게 뭐 쉽게 말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지났다는 거잖아요. 채권 자체는 뭐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돈 갚아 이렇게 강제할 힘이 사라진 상태죠. 근데 만약에 채무자가 네, 제가 빚이 있는 건 맞아요. 이렇게 인정을 하거나 심지어 시효가 완성된 걸 알면서도 갚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는 채무자가 그 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갚을 의사가 있다면 뭐 그 의사를 존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파산 절차는 조금 달라요. 이게 채무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 채권자들한테 재산을 공평하게, 정말 공평하게 나눠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라는 전문가를 법원이 선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공정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맡기는 건데요. 만약에 관제인이 시효 지난 채권을 섣불리 인정을 해버린다. 그러면 다른 채권자들한테 돌아갈 몫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원은 파산 관제인이 그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것, 다시 말해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제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 시효 지난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권리, 그리고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 또 채무자에게 새 출발 기회를 주는 것, 이 사이에서 아주 신중하게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정말 어려운 숙제인 거죠. 단순히 채무자가 채권 목록에 적었다는 것만으로 시효이익 포기했다고 보기는 또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와, 진짜 법적으로는 사라진 빚인데도 이렇게 복잡한 해석과 균형의 문제가 있었군요. 이런 법리적인 문제 말고도 파산 관제인 분들이 현장에서 매일 부딪히는 실무적인 어려움도 꽤 크다고 들었어요. 특히 그 업무 효율성 문제요. 네, 맞습니다. 파산 관제인은 정말 제한된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회생법원이 절차를 좀 간소화하려고 채무자가 내야 할 서류 목록을 줄였는데 이것 때문에 관제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렸다고 해요. 특히 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나 보험조회 결과서 같은 서류들. 이걸 파산 선고 전에 꼭 받아야 하느냐 마느냐, 이걸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는 거죠. 어떤 관제인분들은 채무자가 혹시 재산을 숨기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초기에 파악하려면 이 서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세요. 세금 낸 내역에서 혹시 숨겨둔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나올 수도 있고 보험 조회를 통해서 해약 환급금 같은 재산을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요. 반면에 또 다른 관제인분들은 선고 후에 확인해도 충분하다. 혹은 사건에 따라서는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일률적으로 다 내라고 하기보다는 필요할 때만 선별적으로 요청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맞습니다. 파산 절차는 정말 신속함이 생명이에요. 절차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는 게 늦어지니까요. 서류 간소화는 분명히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근데 동시에 이 정확성도 절대 놓칠 수가 없어요. 채무자 재산을 꼼꼼하게 파악해야 혹시 숨겨둔 재산이 있다면 찾아내서 채권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나눠줄 수 있잖아요. 이걸 이제 저희가 실무에서는 부인권 행사라고 부르는데 부당하게 처분된 재산을 다시 찾아오는 아주 중요한 절차거든요. 서류를 너무 간소화하면 이런 정확성이 떨어질 위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어떤 관제인께서는 채무자가 세금 관련 서류를 제대로 안 내서 나중에야 부동산 경매 배당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정말 아찔했던 경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무작정 서류를 줄이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 효율성과 정확성,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실무에서는 정말 큰 과제인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또 다른 효율화 방안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상속재산 파산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돌아가신 분 명의의 빚과 재산만 남고 상속인들은 다 상속을 포기한 경우 같은 때 쓰는 절차인데요. 일반 개인 파산 절차보다는 상속 문제랑 얽힌 재산을 좀 더 빠르고 공정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해요. 아, 효율성과 정확성 사이의 딜레마군요. 듣고 보니까 파산관지인의 역할이 정말 막중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이 파산 절차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려면 채무자의 협조가 정말 필수적이겠어요. 만약에 채무자가 정보를 숨기거나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 지점이 파산 절차의 또 다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는 자신의 재산이나 채무 상황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해야 할 설명 의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걸 어기거나 파산 관제인의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거나 하면 아주 심각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면책을 받지 못하는 건데요. 면책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리고 아까 면책 기각이랑 면책 불허가라는 용어도 있던데 그 차이는 뭐죠? 면책은 말 그대로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뜻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후에 남아있는 빚에 대해서 갚을 책임을 법적으로 완전히 면제해주는 결정이죠. 이게 있어야 채무자는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파산 절차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채무자가 불성실하면 이 면책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이때 면책 기각과 면책 불허가라는 두 가지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건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면책 기각은 주로 절차상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파산 신청할 때 드는 비용을 안 낸다거나 법원에 계속 안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절차 자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려질 수 있는 결정이고요. 반면에 면책 불허가는 채무자가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은닉, 헐값에 팔아버린다거나 아니면 특정 채권자한테만 몰래 빚을 갚는다거나 거짓으로 빚을 막 늘리는 등의 부정행위를 했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법에서 딱 정해놓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때죠. 그래서 파산 관제인은 채무자랑 면담하고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이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서 법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연락을 자꾸 피하거나 재산 상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과거에 처분한 재산이 있는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못한다거나 하면 관제인은 법원에 면책 불허가 의견을 제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법원은 이 의견을 아주 중요하게 참고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 선고를 받아도 빚이 그대로 남는다는 거니까. 와, 채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오늘 저희는 개인 파산 관제 실무 자료를 통해서 소멸시효 지난 채권 처리의 복잡성, 또 절차의 효율성과 정확성 사이의 고민, 그리고 채무자의 성실한 협조 의무가 면책에 미치는 영향까지 여러 흥미로운 지점들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 파산 제도는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걸 넘어서요. 성실했지만 좀 불운했던 채무자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이 제도가 공정하고 또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법률가들이 현장에서 정말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개인 파산이라는 제도가 단순히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또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아주 오래된 채무, 혹은 파산 신청하기 한참 전에 있었던 채무자의 어떤 재산 처분 행위 같은 것들이 현재 파산 절차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채무자의 새 출발이라는 파산 제도의 어떤 이상적인 취지와 또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라는 현실적인 요구 사이에서 그 최적의 지점을 찾아나가는 것. 이것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계속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